자, 봅시다. 어제 이제 하려다가 못했던 주제 중에 이제 솔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우리말 번역은 염다리. 자, 그 염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염다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염다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이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 과정을 알면 그 염다리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염다리를 만들려면 아주 그 뭐냐면 공장에서 만드는 거 말고 아주 그냥 수제작으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바다 해저에 그 해초들이 많지. 해초. 뭐 대표적으로 해초에 뭐 미역, 뭐 다시마, 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해초 중에 우뭇가사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실제로 먹기도 하는 그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우뭇가사리라고 해초가 바다에 있는데 그놈들을 이게 다 뜯어요. 다 뜯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올려가지고 이 막 햇빛 아래서 바짝 말려요. 바짝. 그럼 바짝 말리면 어느 정도를 말릴 수가 있냐면 거의 그 수분이 거의 0%, 수분이 거의 0%가 되도록 이렇게 손으로 딱 잡으면 와그작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바짝 말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를 바짝 말려가지고는 얘를 이제 절구 같은 데 넣고 빻아요. 그래서 곱게 빻으면 마치 뭐처럼 밀가루라겠죠. 그래서 진짜 육안으로 보면 밀가루하고 크게 구분이 안 돼요. 밀가루처럼 뽀얀 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은 흰색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흰색의 가루가 되는데, 왔어요. 유치원 왔어요. 그 놈을 가져다가 이 놈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이 자기 이름이 민채. 그래. 이제 많이 졸리죠. 어떻게 민채 이거 끝나고 또 수업 있어요? 네. 몇 시에? 바로 바로부터. 힘드네요. 좋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빻아놓은 놈을 이제 물에 넣어요. 물. 자, 물에 넣고 나면 이 놈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이 빻은 가루를 물에 넣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아요. 물에 넣으면 녹겠느냐? 녹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저기 영재 네. 어제 밤에 샤워했어요? 아니 아침에. 아침에서 뭐 언제 했건 네. 샤워를 할 때 어떤 가정을 하고 해요? 네. 내가 물에 녹지 않을 것이다. 정답.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을 이렇게 찌그려도 내 몸에 묻은 때나 뭐 비누 이런 것만 물에 녹지 내 살과 뼈가 물에 녹지는 않을 거다. 이런 가정으로 샤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물줄기 맞았는데 막 살이고 막 뼈가 다 녹아 나오면 무서워서 샤워하겠냐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원래 이놈은 그 어디에 있던 바디예요? 어디에 있던 시체야 얘는? 이 시체잖아. 이 시체 이쪽 시체잖아. 어디 있던 시체야? 여기 있던 시체잖아. 그럼 얘가 물에 녹아버리면 여기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건우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 시체를 가져다가 빻아가지고 물에 넣는다 한들 녹는다 안 녹는다? 녹을 리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물에 안 녹아요. 녹을 리가 없죠. 녹으면 큰일 나죠. 민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KNO3 고체를 여기에 넣어요. KNO3. 자, KNO3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포타슘이 1 플러스 그리고 NO3가 1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죠? 이런 타입의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의 물질을 뭐라고 하죠? 유진아 뭐라고? 염. 그렇죠. 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 중에 염의 종류는 뭐 수천만 가지 많은데 그 중에 KNO3 같은 거 얘네들을 저기에 넣습니다. 자, 그런데 KNO3는 물에 잘 녹을까요? 잘 안 녹을까요? KNO3는 물에 잘 녹을까요? 잘 안 녹을까요?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KNO3를 잔뜩 집어넣어요. 거의 어느 정도로 넣냐면 거의 포화될 정도로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 수용액이 될 정도로 얘를 잔뜩 넣습니다. 하지만 얘는 녹아도 얘는 녹아 안 녹아? 얘는 안 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끓입니다. 끓이면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서 단백질 중에 이제 주로 젤라틴 성분인데 젤라틴이란 말 알죠? 그 왜 젤리 같은 거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저 해초 같은 것들의 주 성분이 젤라틴이에요. 기본적으로 저 해초들도 그 이제 자기 몸의 구조를 이루고 저기 바닷속에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해초들의 주 성분이 뭐냐면 약간의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약간의 단백질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어떤 그 탄수화물 구조 같은 것 중 그 단백질 혹은 젤라틴 혹은 뭐 탄수화물 구조가 뭐가 일어나냐면 끓여주게 되면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수분해가 되면서 녹게 돼요.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찬물에서는 안 녹습니다. 안 녹는데 이 상태에서 끓여버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 요 안에서 싹 녹아버려요. 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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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KNO3와 저기에 있는 우뭇가사리 가루가 모두가 녹은 용액이 되죠.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유자관 씨를 불러 넣습니다. 유자관. 저 유진아, 유자관 씨가 뭐 유자관. 유자관 씨 몰라? 유자관. 좋아. 가은이었나? 유자관 씨가 유자관. 유자관. 그래. 준이? 유자관 씨 알아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자관.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자관 씨를 가져다가 이 안에 뽕 넣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유자관 씨라고 하는 게 앞뒤가 다 뚫려 있잖아요. 그 유자관 씨 이해했죠? 유자관 씨? 보통 재질은 뭐로 돼 있고? 재질은 보통? 유리 이렇게 유자관 씨. 유진아 지금 알았어요? 유진아 지금 알았어요? 그래. 보통 유리인데 열 가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앞뒤 다 뚫려 있는 거. 요 놈을 이 안에 꼬르륵 넣습니다. 그러면 꼬르륵 넣은 채로 어떻게 하느냐? 이 안이 전부 다 이 KNO3하고 우뭇가사리가 모두 녹아 있는 상태가 되죠. 이때 놀라웠게도 얘를 식힙니다. 식히면 어떻게 된다? 굳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유자관씨를 딱 꺼내면 놀랍게도 요 안이 젤리가 됩니다. 젤리로 유자관 안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냐면은 왜 우리가 먹는 반찬 중에 혹시 왜 청포묵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청포묵 한천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젤리 중에 그 하리보 곰젤리 있잖아요. 그건 되게 쫀쫀한 편이죠. 이게 딱 씹으면 이게 식감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젤리를 누구로 만들 수도 있냐면 식물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식물성 젤리가 바로 요 우뭇가사리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굳혀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그 한천 혹은 그 청포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굳혀가지고 이게 또각또각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뭐 소금, 간장, 양념하고 김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빔 먹잖아요.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 그거를 유자관 안에 들어가서 굳게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젤리는 그냥 젤리냐? 바로 무엇을 포함한 KNO3를 포함한 이 젤리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이온하고 오 잡았어. NO3 마이너스 이온이 이 안에 분포를 하겠죠.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유자관 같은 데다가 그냥 물을 담아뒀다. 그냥 물을 담아두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으면 이쪽으로 물이 빠져요? 물이 안 빠져요? 여기 물 채워놓고 여기 손 딱 치우면 이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당연히 쭈루룩 빠지겠죠. 무슨 말 되겠죠? 여기도 있어요. 응? 뭐라고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기 받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원래 이런 시간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준이야, 여기 세욱이 아니 민결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뭐 불결해요? 그래 불결. 알겠습니다. 네. 아니 불결할 것 같지. anyway. 그래서 여기에 그냥 물을 채워 놓으면 여기 손 딱 치우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쭈루룩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을 젤리로 채워 놓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쏟아지겠어요?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염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리보 곰젤리 있죠? 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거 쫀득쫀득한 거. 그거 뭐로 만들게요? 젤리. 아니 그러니까 그 젤리를 뭐로 만드냐고. 젤라틴. 그 젤라틴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동물의 연골.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원래 그대로 우리나라는 식재료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공부하죠. 네, 식재료가 이게 종류는 많아요. 종류는 많은데 이게 양이라고 할까? 이게 많진 않아요. 대신 이 한반도 땅은 노력하면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한반도 땅이 되게 또 이런 좀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한반도도 별로야. 이게 한반도도 일제가 붙인 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 있잖아요. 한반도도 일제가 그런 말을 붙인 거거든요. 반도 이상하잖아요. 반 잘린 땅 뭐 이런 느낌이니까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역의 땅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리학적으로 모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그다음에 지리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명당이에요. 엄청난 명당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한반도 땅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만약에 지구의 문명이나 자연환경이 멸망해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운석이 와서 직격탄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운석이 막 이렇게 반경 10km짜리 운석이 막 우리 다른 거 직접 때리면 다 전멸이죠. 그 정도가 아니면 한반도 땅은 생명체가 살아가기 전 지구에서 가장 유리한 땅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지리학을 배우고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면, 경제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 한반도가 전 지구에서 엄청난 땅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한반도는 인간이 생존하기 가장 좋은 요소들 다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 지역을 고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왜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당했겠어요? 좋아서. 이 땅이 좋아서인 거예요.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침입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수 없어서 식민지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공격만 당하고 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5,000년 동안 우리가 잘 막은 거예요. 수성을 잘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anyway. 그래서 한반도는 이게
식재료가 다양하지만 한꺼번에 뭐가 왁왁 많이 나진 않아요. 애석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소나 돼지가 많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으면 소의 몇 퍼센트 정도 먹어요. 90%. 가죽 빼고 다 먹어요. 뼈까지 갈아 먹죠.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뼈까지 꺼내가지고 해갖고 막 다 먹잖아요. 그러면 소 연골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가니탕이라고 하지, 도가니탕. 그래서 소 연골 가져가지고 끓인 요리를 도가니탕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으면 거의 다 먹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퍼센트 먹을까요? 미국 기준은 30% 정도 먹어요. 30%. 미국도 꽤 소를 많이 먹는 편인데 소 한 마리 잡아서 30%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게요?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 내장이나 소 연골, 소뼈 어떻게?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가장 싸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육점에 가서 뼈 좀 주세요 하면 거의 공짜로 줘요. 왜냐면 정육점에서 사람들이 뼈는 안 먹기 때문에 그 정육점에서 발굴한 다음에 뼈는 대부분 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육점에 가서 뼈 좀 얻을 수 있나 하면은 아주 싸게 뼈를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그냥 1년 360도는 곰탕만 끓여 먹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제일 많이 먹는 게 곰탕이에요. 그래서 왜 그 TV에 나왔던 그 이서진이라는 연예인 있죠? 그냥 반도 미국 유학하셨는데 그분도 자기 얘기할 때 자기 미국에서 유학할 때 365일 곰탕만 끓였다고. 자기 곰탕 엄청 잘 끓인다고.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되게 좋은 식재료인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서양 사람들이 어디 이런 소의 관절 이런 거 먹겠어요, 버리겠어요? 다 버려요. 그럼 그게 한 트럭 쌓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깝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그걸 가져다가 끓여서 굳혀서 곰 모양으로 만들고 색소도 입히고 향기도 입히고 한 게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곰젤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곰젤리가 대부분 소나 돼지의 연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젤라틴이니까 상당히 밀도감이 있죠. 단단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 한천이나 청포묵 이런 거는 그것도 물론 젤리인데 먹었을 때 그 조직감이 조금 더 부드럽죠. 조금 더 밀도감이 낮죠. 그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라 그런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유자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이. 준다이. 자, 그럼 솔트 브릿지. 두 번째, 얘를 어디 쓰느냐?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캐드뮴 전극판입니다. 어제도 전지를 설명할 때 계속 등장했던 녀석이죠. 자, 요 놈을 수용액을 준비하고 이쪽에 캐드뮴 NO3 2 수용액을 만듭니다. 자, 수용액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녹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나? 이렇게 NO3가 음이온으로 들어있는 애 있죠. 아까도 여기 뭐 넣는다고 했었냐면 KNO3 넣는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음이온이 NO3잖아요. 여기 이제 질산이온이라고 하는데 질산이온이 염으로 있으면 기본적으로 매우 잘 녹아요. 그래서 질산이온은 앙금을 만드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질산이온이면 거의 대부분의 이온결합 염들은 물에 거의 잘 녹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질산카드뮴도 물속에 넣으면 굉장히 잘 녹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비커를 하나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은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G NO3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질산은 수용액. 그리고 여기다가 이압. 자, 이게 누구였어요? 아까 만들어 놓은 염다리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약간 걸터 놓는 거죠.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용액을 이렇게
이렇게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이거 위쪽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외부 회로를 연결하죠. 그리고 중간에 뭐 필요하면 전기 저항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죠. 이온화 경향. 자, 카드뮴하고 귀금속하고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카드뮴이 크다.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큰 게 무슨 반응하죠? 이온화 경향 큰 게 무슨 반응하죠? 산화 반응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저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 자, 어떻게 되냐면 카드뮴 고체가 카드뮴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카드뮴 판에서 이 하면서 짜잔 카드뮴 이온 한 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물론 뭐 할 때?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닫을 때. 그러면 이때 동시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세욱? 예. 네. 세욱이라니까 민결스? 예. 왜 이름에 MG라고 쓴 거예요? 아, 그 빨리 시켜고 싶었어요. 한참 찾았잖아요. 이 MG가 누구지? 새마을금고인가? 뭐 이렇게 한참 찾았어요. MG라니? 이름을 꼭 예쁘게 써주세요. 예. 알겠죠? 그래. 우연히도 좀 수업가 아닌데. 아직 다 못했어요. 어제 그 시험 쳐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요즘 내가 수업이 미친 듯이 많아가지고 초점을 내가 워라벨이 중요한 사람인데 요즘 죽을 것 같아요. anyway, 자 어쨌건 그래서 자유전자가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이름을 뭐라고 했죠, 민결?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이름을 뭐라고 했죠? 뭐? 모르는데요. 수업 안 봤어요? 네. 좋아. 건우? 예. 이렇게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이름은? 산화전극. 예, 맞아요. 한글로 산화 전극. 영어로? 유현? 영어로? 네? 유현 영어로? 영어로 마이너스. 아니 그거는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표현. 에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에노드. 아, 저건 물어보는 거였어요. 에노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에노드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산화전극.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뭘 만드냐면 자유전자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전자를 생성하는 걸 공학적으로 아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저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이제 어떻게 된다?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하겠죠. 자, 반대쪽 전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지금은 카드뮴하고 은이 직접 접촉해 있어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냐면 아예 비커가 따로따로잖아요. 이쪽이 카드뮴이고 이쪽이 은이고. 그러면서 어제 내가 억수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산화될 물질과 환화될 물질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놔야 된다고 했죠.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카드뮴과 은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얘기했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유전자는 외부 회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 해서 이리 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당연히 전자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입자는 또 다른 마이너스 입자 좋아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좋아하겠죠. 마이너스 입자는 누구 좋아하겠어요? 플러스. 플러스 입자를 좋아하겠죠. 전자는 플러스 입자와 친화력이 큽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AgNO3 수용액이라고 했죠? 그럼 AgNO3 수용액이니까 이 주변에 누가 기존 있을 거냐? Ag 플러스 뭐 NO3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이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전자하고 누구하고 인력? Ag 플러스의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 Ag 플러스 이온이 전극판으로 끌려가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놈이 혹은 이놈이 전극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O 환원 반쪽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그 환원 반쪽 반응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 Ag 플러스 이온이 자유전자를 만나요. 그럼 자유전자를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전자 하나니까 바로 Ag 고체로 석출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일이 여기서 짜잔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자유전자 하나와 은이온 하나가 소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반대 극판으로 넘어온 자유전자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얘 카드뮴 2가 플러스 이온 하나 만들면서 전자 2개가 넘어왔잖아요. 그럼 자유전자가 2개니까 이 반응식도 어떻게? 더블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서 은으로 석출이 되고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 전극판으로 이동한 자유전자가 소멸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이렇게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했죠? 민기어로? 환원전극. 영어로? 글쎄요. 어허. 민최? 뭐라고 했죠? 캐서. 박수! 민재 영어 엄청 잘하는데요? 영재 왜 박수 안 쳐요? 그래, 그래. 막 잘하고 막 맞춰서 시기 질투한 거죠. 네. 진짜. 그래. 민재 영재의 본심을 알아서 놀랐죠? 원래 알았어요? 그래? 자, 하여튼 이쪽을 뭐라고 한다? 캐소드. 자, 우리말 번역 환원 전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자, 바로 자유전자가 소비가 되고 있죠. 없어지잖아요. 이런 걸 공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플러스극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 전하량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일 in the anode. 반응이 진행될수록 캐드뮴 2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진행될수록 카드뮴 2 플러스가 뿅뿅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용액 전체가 플러스 전하가 쌓일 수 있죠. 맞나요? 카드뮴 2 플러스가 계속 녹아 들어오면 여기서 2 플러스 2 플러스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역으로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AgNO3, AgNO3가 있었는데 뭐만 자꾸 없어져요? 은만 없어지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쌓인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음이온이 쌓인다고 볼 수 있죠. 음이온이니까 음전화가 쌓일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쌓이겠죠.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계속 전화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까요?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연에서는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화량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전화량 보존이라는 게 우리가 만나는 실제적인 시스템은 항상 정기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거 내가 무슨 수업할 때도 얘기해요. 3년기 할 때도 이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화학적인 환경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염달이에요. 염달이는 누구하고 누구가 들어있다고 했죠? 염달이는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 화학 반응성 측면에서 이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의 역할은? 화학 반응 측면에서 저 두 이온의 역할은? 구경꾼이죠. 지금 알짜 이온들은 누구예요? 알짜 물질들은 누구예요? 바로 카드뮴하고 은이잖아요. 카드뮴하고 은이 실제로 반응을 하는 거고 카드뮴과 은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다 구경꾼이잖아요. 그럼 저 구경꾼들을 저 염다리에 왜 넣어주느냐? 이쪽은 어떻게 된다? 양전화가 쌓이죠. 그럼 어떻게 돼? 염다리에 있는 NO3 마이너스, 이 NO3 마이너스가 이쪽 전극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카드뮴 2 플러스 하나당 NO3 마이너스가 2개씩 빠져나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전기적으로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염다리로부터 구경꾼 음이온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저 캐소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 얘기를 반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캐소드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도 K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K 플러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도 K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Ag 플러스가 없어진 자리에 포타슘 양이온이 들어가면서 KNO3, KNO3로 중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염다리로부터 구경꾼 양이온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염다리의 구성 첫 번째 일. 그렇다면 염다리는 당연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소모품이겠어요? 소모품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들이 무한정 들어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만큼만 들어가 있을 거고 걔들이 다 빠져나오면 더 이상 작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염다리가 제거되면 전류 흐를 수 있을까요? 전류 못 흐를까요? 염다리가 제거되면 전류는 0이 됩니다. 마치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온 하면 여기 불이 반짝반짝반짝 알죠? 이 상태에서 확 끊어버리면 불 켜져요? 불 꺼져요? 이거 도선 끊어버리면 불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염다리를 제거한다는 게 도선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염다리의 제거는 공학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도선 제거예요. 그럼 도선 제거하면 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저기 염다리가 소모품이라는 거는 염다리가 때가 되면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염다리는 소모품이라서 저걸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실에서는 저걸 이제 공장에서 사와서 이제 뭐냐면 필요할 때 이제 바꿔 끼고 해서 계속 쓰는 거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둘 건 두 번째 구경꾼 이온들 사이의 구경꾼 이온들의 모빌리티. 자, 모빌리티라고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뭐냐면 수용액 중 이동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온은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나요? 네. 움직일 수 있죠. 일종의 헤엄치는 거랑 같겠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공기 중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하고 어디가 훨씬 느려요?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훨씬 느리겠죠. 그래서 이게 기체 분자가 이런 공간에서 비행하는 속도하고 이온들이 물속에서 이동하는 속도하고 당연히 큰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온들의 속도들도 사람들이 다 측정을 해 놓았어요. 이때 구경꾼 이온들의 모빌리티는 서로 뭐 할수록 유리할까요? 비슷할수록 유리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같은 게 좋지만 그 이동 속도가 정확하게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전하량 보존을 위해 음이온이 빠져나와야 되고 양이온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이동 속도가 달라. 그럼 누군 빨리 나오고 누군 늦게 나오면 양쪽의 전하 균형이 빨리 안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무조건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동 속도가 빠른, 이동 속도가 느린 그 전극에 맞추어서 양쪽의 전하량 보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그 때문에 지체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전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배터리에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 배터리와 관련된 원천 특허를 가진 나라가 사실은 니뽕이에요. 니뽕. 니뽕이요. 일본이 그거에 대한 최초 기술들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차는 어느 차가 좋아요? 독일차. 독일차가 좋잖아요. 독일차가 왜 좋죠? 전차. 독일의 원천지. 뭐라고? 자동차의 원천지. 자, 원천지라고요? 그 최초의 자동차는 프랑스에서 맨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프랑스 자동차 좋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그리고 미국 자동차도 뭐 딱히 뭐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어디예요? 뭐 독일이잖아요. 물론 이탈리아 자동차 몇 개 브랜드 중에 하는 거 있지만 근데 그런 자동차는 극소수니까 대량 생산되는 차 중에는 독일차가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차가 왜 좋을까요? 걔네가 좋은 기술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왜 BMW, 벤츠, 아우디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전쟁 때 많이 만들었어. 정답. 무슨 말이냐면 왜 BMW, 벤츠, 아우디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냐면 그 회사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회사들입니다. 무슨 회사예요? 강제징용.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누구를 끌어다가 전쟁포로 혹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납치를 해다가 그걸 우리가 징용이라고 하는데 전쟁통에 벌어지는 강제 노역을 징용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징용.
징용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킬 때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월급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무임금 노동이에요. 여러분 모든 산업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요리하잖아요. 식당에서 요리할 때 식재료비 음식값의 몇 프로 차지하는 줄 알아요? 30%. 30%면 초고급 인류 식당이에요. 30%면 초고급 인류 식당이나 왜 한 끼에 막 코스로 막 2, 30만 원짜리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데 가면 식재료가 전체 비율의 30% 정도 되는 거고 보통은 20%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80%가 뭐예요? 인건비하고 집세예요. 임대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한두 명 쓰는 것도 아니고 자, 자동차 공장이면 노동자가 몇 명쯤 있겠어요? 1000명. 10,000명 단위로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명의 인건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 산업은 망하겠어요? 무조건 성공하겠어요? 무조건 성공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라도 인건비 빵원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나라도 하겠다. 그렇게 축적된 기술이 BMW 아우디 벤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무려 전쟁 한 7, 8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인건비를 띄워먹고 만든 기술인 거예요. 그럼 누가 해도 전 세계 1등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본 자동차도 나쁘진 않죠. 왜겠어요? 바로 그때 일제시대 때 끌려간 한국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BMW 아우디 본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BMW 아우디 벤츠 본사 옆에는 뭐가 있어요? BMW 아우디 벤츠 본사 옆에 뭐 있어요? 바로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전쟁 박물관에 뭐 있어요? BMW 아우디 벤츠가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들과 전쟁 포로들을 강제 징용했던 모든 사건 기록들이 거기 다 있어요. 자기들이 했던 범행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BMW 아우디 벤츠는 그때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배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액했습니다. 전액합니다. 그래서 전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배상할 때 이자 다 쳐줘야 돼. 이자. 임금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50년대 50년 벌어진 거니까 지금 배상받으면 1년 연봉이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40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다 지불해야 돼요. 그게 법적 배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 BMW 아우디 벤츠는 유대인들에게 다 배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요타, 렉서스 뭐 이런 회사들은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들한테 배상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배상하라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도요타에서 우리나라 그 강제 노동자들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정부가 막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현 정부에서 일본 대기업은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배상하지 마세요라고 한국 정부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상 못 받고 있어요.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양이온 음이온들의 속도가 결국 똑같으면 좋은데 다 차이가 나면 어떻게 차이가 나면 둘 중에 속도가 느린 것에 맞추어서 여기가 전류가 좀 늦게 흐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양이온 음이온이죠. 이 양이온 음이온의 속도 조절을 해서 이 구경꾼 양이온 음이온들의 속도가 비슷하게 되는 염다리를 만드는 거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될까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왜? 전기자동차 때문에. 전기자동차 핵심은 뭐예요? 전기자동차 핵심은 엑셀 밟았을 때 제로백이 빨라야 되는 거죠. 제로백이란 말 알아요? 제로백이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엑셀 밟았을 때 시속 100km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이걸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자동차 제로백 얼마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BMW, 아우디, 벤츠 이런 차의 제로백 얼마 나와요? 제로백.
한 7, 8초, 7초보다 좀 짧게 나오는데 7, 8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뭐 람보르기니 뭐 페라 뭐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는 제로백 얼마 나오게요? 4초에서 3초 대 나와요. 4초 대 나와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몇 초 대 나와요? 3초 대 나와요. 3초 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 자동차는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엑셀이 접지가 됨과 동시에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서 전기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 주려면 이런 이온들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빌리티가 양쪽 다 구경꾼 이온이지만 양쪽 다 빠른 이온들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기술을 그런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은 아까 강제징용을 통해 기술력을 쌓은 일본이지만 최근에 그 기술력이 어느 나라가 1등이에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배터리가 전 세계 최고 품질들이죠. 그래서 한국이 만드는 전기자동차도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전히 뭐 더 무시무시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입사를 하게 되면 요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에서도 실제 그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테크닉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기수 나의 해줄게요. 자, 요거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 라인 노테이션. 라인 사태 알아요? 아니요. 라인 사태 몰라요? 네이버 자회사 중에 네이버 알죠? 네이버 자회사 중에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라인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인데 그 네이버가 일본에 깐 카카오톡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카카오톡 사람들 써요, 안 써요? 엄청 쓰죠. 몇 명 써요? 거의 다 쓰죠, 뭐. 전 국민이 쓰죠. 가입자 아마 4, 5천만 될까, 그지? 그러면 일본의 라인 이 카카오톡 같은 건데 몇 명 가입해 있을까요? 1억 명이요. 일본 사람은 다 이거 써요. 일본 사람 이랬어요. 일본 인구가 얼마예요? 일본 인구가 1억 2, 3천 되거든요. 그 중에 9천만 명 정도가 라인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라인은 어디도 깔려 있냐면 동남아시아.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 친일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쓰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도 라인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인터내셔널한 게임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다국적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 라인 몇 번 써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해외인들은 라인 되게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총 가입자가 3억 명 정도 되는 이렇게 카카오톡이에요. 그럼 이런 건 돈 벌 수 있겠어? 돈 못 벌겠어요? 이제 돈 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야 이거 벌어야지 하는데 일본이 이거를 강탈해 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 회사 주식이 51%가 네이버고요. 49%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라인은 네이버 거거든요. 경영권이 네이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게 압력을 넣어서 네이버의 주식을 소프트뱅크에 팔아라.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 주식 전체를 갖고 소프트뱅크와 일본이 이거를 경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거의 되기 직전이에요. 안 돼. 그럼 마치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수익 올려요, 안 올려요? 조금 올려요,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유튜브한테 야, 그 주식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팔아.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말이 돼요? 되게 이상해요? 안 돼요. 되게 이상하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 정부가 어떡할까요? 아마 폭격할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곧 폭격해요? 예? 곧 폭격해요? 무슨 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봐. 미국 기업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 그 미국 기업 규제 빼서 가능해 불가능해? 이건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라인 사태예요. 그래서 네이버 주식이 지금 박살나고 있거든요. 네이버 주식 박살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이제 경제 관련 사람들이 막 반대 성명을 내서 지금은 약간 유보주기인데 이건 또 지나고 나면 또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합심해서 요거를 이제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지금 거의 거의 절반의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여하튼 라인. 근데 여기서의 라인은 그 네이버 라인은 아니고요. 네이버, 아니 뭐 나중에 저기 네이버에 들어가서 라인 사태 쳐봐요. 기사 쫙 뜰 거예요. 이거 뉴스만 들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이제 라인을 뺏어서 일본 대기업한테 주려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다. 자, 라인 노테이션. 그럼 라인 노테이션이 뭐냐? 얘는 여기에 있는 셀을 전지라고 하죠. 셀 다이어그램을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금방 끝나요. 셀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체계적 방법입니다. 자, 셀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지금 이런 그림이요. 이런 그림.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해 보여요. 꽤 장황해요. 그림이. 장황하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설명을 하긴 좋은데 그려봐서 알겠지만 따라 그리기 쉬워요, 불편해요? 따라 그리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셀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표현하겠느냐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걸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이 다음의 규칙을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1. 왼쪽에 에노드, 오른쪽에 캐소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도 요 왼쪽에 에노드를 썼고요. 오른쪽에 캐소드를 그렸죠. 그림을 그릴 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린 이유가 라인 노테이션의 규칙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이게 잘 들어야 돼. 라인 노테이션은 체계적 방법이지. 네. 체계적으로 정해진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래야 돼. 반대로 써도 돼. 체계적 방법이니까 무조건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리는 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체계적 그림이야, 아무나 그리는 거야, 그냥. 이건 체계적 그림이 아니라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출제위원 30% 정도는 변태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출제위원 30%는 이걸 어떻게 그리기도 한다? 반대로 그리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은 에노드 캐소드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 많이 잡으면 20% 정도의 문제는 이걸 그림을 반대로 줘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선 조심하시고, 그런데 체계적인 라인 노테이션 상에는 무조건 왼쪽에 에노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물질들의 상태 표시. 자,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태. 뭐뭐뭐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들의 상태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라인 노테이션 쓸 때는 얘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를 꼭 써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상태끼리 접해 있는 경우.
짜잔. 요런 짝대기 표시가 있는데 이 짝대기를 바라 부르기도 하고 지금처럼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짝대기 표현 때문에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테이션이란 말이 언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으로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들을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 그래서 이걸 바라 읽기도 하고 라인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상태끼리 접해 있는 경우 요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 구경꾼 이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써도 되는데 생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제시되어 있는 아까 저 염다리까지 포함해서 라인 노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라인 노테이션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저런 그림을 주고 라인 노테이션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문제가 처음부터 라인 노테이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즉 라인 노테이션을 모르면 문제 자체가 파악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산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전극이 어디예요? 산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거죠, 요거. 그러면 쟤를 왼쪽에 쓰란 얘기예요, 오른쪽에 쓰란 얘기예요? 왼쪽에. 그럼 여기다가 카드뮴 이렇게 써요. 이 상태가 뭐예요? 상태, 고체죠. 여기다가 S. 됐죠? 됐죠? 그래서 카드뮴 S.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왼쪽에 쓴 에노드야. 자, 그리고 얘는 누구랑 접해 있어요? 누구랑 접해 있냐면 카드뮴 NO3 2 수용액과 접해 있죠. 그죠? 수용액과 접해 있죠. 그리고 당연히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짝대기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하고 있어요? 이 수용액은 누구랑 접하고 있냐면 바로 젤리랑 접하고 있죠. 젤리. 자, 저 젤리에 누가 있어요? 젤리에 KNO3가 있었잖아요. 그죠? 젤리 안에. 그럼 여러분 수용액과 젤리는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르죠. 자, 상태의 구분은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다르면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물 안에 젤리가 들어있을 때 눈으로 보고 아, 여기까지 물이네, 여기까지 젤리네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 못해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다른 상태예요. 그러면 수용액 상태와 젤리 상태가 구분되니까 짝대기를 넣어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젤리는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AgNO3랑 접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AgNO3랑 접해 있는데 얘 상태는 수용액이죠. 젤리와 수용액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르니까 또 짝대기. 알겠죠? 그리고 AgNO3 수용액은 드디어 마지막이 누구랑 접해 있어요? 누구랑 접해 있어요? 전극이랑 접해 있죠? 자, 은의 상태는 다시 고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상태니까 짝대기. 그래서 이게 저기 있는 저 녀석의 라인 노테이션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경꾼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에서 구경꾼을 생략한다 고 하면 자, 얘는 구경꾼 아니죠.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여기서 카드뮴 질산에서 누가 구경꾼이죠? 질산 음이온이 구경꾼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카드뮴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젤리 안에 들은 KNO3는 알짜 이온이에요, 구경꾼이에요? KNO3는 KNO3는 알짜 이온이에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요. 다 구경꾼이라고 했잖아요. 민지 아까 잤죠?
전기적으로 중하는 화학 반응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건 실제 화학 반응이 되는 걸 뜻하죠. 여기서는 그냥 전기적으로 섞여 있는,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화학 반응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KNO3도 뭐라고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이 다 아까 민재 읽어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도 어떻게 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생략하고 쓰면 짝대기만 2개 남겠죠? 지금 저 CD NO3-2에서 NO3가 알자 이온인가 이유가 뭔가요? NO3가 알자라고요? 네, CD 플러스만 CD 플러스만 알자죠. 알자니까. 그러니까 NO3 마이너스가 CD 플러스 반응해요. 저기서. 자, 이 반응의 전체 반응식. 이 뭐죠? 전체 반응식? 카드뮴 솔리드가 은 이온이랑 만나서 카드뮴 2+가 되고 은이 되는 거. 이게 전체 반응이죠? 이게 전체 반응이죠? 네. 그러면 전체 반응식에 등장하는 물질들이 다 알자라고요. 구경꾼은 누구예요? 전체 반응식에 등장하지 않는 게 구경꾼이라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네. 저 수용액에서 녹아낸 카드뮴 이온 반응에 참여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뭐라고요? 저 수용액에 있던 CD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반응의 생성물도 알자예요. 그냥 반응의 생성물. 반응의 생성물, 반응물이 다 알자라고요. 전체 반응식에 등장하는 걸 알자라고 한다고요. 전체 반응식에 등장하는 거. 예. 근데 KNO3는 전체 반응식에 등장해요, 등장 안 해요? 아니. 안 하죠. 그걸 구경꾼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듣나?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맘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 이 알자와 구경꾼을 구분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알았어. 그래. 민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반응식 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닌 걸 구경꾼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NO3, NO3K는 다 구경꾼인 거야. 예. 그럼 얘네들 다 걷어내자는 거지. 걷어내고 여기서도 또 누가 구경꾼이야? NO3가 구경꾼이 제가 걷어내면 Ag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쓰고 마지막에 Ag 솔리드. 그래서 지금 쟤를 조금 더 추락해서 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나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더블바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구경꾼에는 근본적으로 알자 이온밖에 없으니까요. 구경꾼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구경꾼을 걷어내고 나면 묘하게도 선만 2개 나타나게 되죠. 이게 결국 누구 표시라고 관습적으로 생각해도 좋겠어요. 염다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라인 노테이션이 구성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에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에 스탠다드 포텐셜이라는 말 나오죠. 찾았어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스탠다드 포텐셜. 억수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몇 시까지 수업이에요? 이거 12시까지 걸려?